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훈재입니다. 직접 찾아보기 귀찮은 분들을 위한 화학뉴스 2023년 1월호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얼음을 녹이는 방식으로 작동한 냉장고입니다. 등판에 염화칼슘을 뿌려 녹이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물에 녹아 이온이 되는 물질은 얼음의 녹는 점을 낮추기 때문에 더 이상 얼어있지 못하고 녹게 됩니다. 이 방식을 이용해 냉장고를 작동시키는 기술이 최근 제안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냉장고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증기의 압축과 팽창으로 열을 이동시켜 냉각이 이루어집니다. 압축과 팽창에 사용되는 기체의 종류가 계속해 바뀌었습니다. 1세대는 프레온 가스로도 불리는 CFC12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오존층을 파괴하기 때문에 더 이상 쓰이지 않습니다. 2세대는 HFC134A이며 199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자동차의 에어컨 등 여러 곳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무려 1430의 지구온난화 지수를 갖기 때문에 지구온난화 지수 150 이상의 냉매 사용을 금지하는 교토의정서의 2005년 발효 이후 사용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3세대는 HFO1234YF이며 지구온난화 지수가 단 4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냉방 능력도 떨어져 7% 수준입니다. 이와 같은 냉매들은 컴프레서와 이베포레이터를 통해서 냉각과 가열을 통해 냉장고를 작동시킵니다. 증기압축 외에도 다른 냉각 방식도 여럿 있습니다. 가돌리늄 합금은 자기장 속에서 열을 발생시키는데 이를 이용해서 발열과 냉각을 만드는 자기열 냉각이 있고, 열전 소재를 이용한 전기열 냉각도 많이 사용됩니다. 심지어 나이오뷴이나 탄탈럼, 구리 등 다양한 금속 원소를 이용한 양자 냉장고라는 방식조차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내용은 이온열, 곧 아이오노칼로릭이라는 방식을 이용합니다. 간단히 염화칼슘과 같은 이온이 있을 때 냉매가 녹으며 주위의 열을 흡수하고 발열부에서 이온이 제거되며 다시 얼어붙어 열을 방출하는 식으로 열을 이동시키게 됩니다. 소듐 아이오다이드를 염으로 사용해 기존의 자기열이나 전기열 등의 방식보다 뛰어난 냉각 효과를 발견했습니다. 여러 다른 방식들과 비교할 때 전기화학적인 반응을 이용할 때 가장 높은 잠재력을 갖습니다. 하지만 이온열 냉각 역시 지금 단계에서는 해결해야 할 벽이 남아 있습니다. 이온을 다시 분리해 냉매를 얼릴 때 분리 속도가 크게 빠르진 않아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단 0.22V의 전압만으로도 모든 과정이 일어날 수 있어서 전력 절감과 고효율의 냉각이 가능한 새로운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여전히 안전 문제가 남아있지만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FDA 승인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정확히는 레카네맙이라는 단일 클론성 항체 약물입니다. 알츠하이머에 대해 모든 것이 명확하게 밝혀지는 않았지만 뇌 속에 아밀로이드가 뭉쳐 불용성 덩어리가 생기며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에 잘 녹는 아밀로이드 단량체나 올리고머, 발생 중인 원시 섬유체는 심각한 문제로 직결되지 않지만 섬유 형태가 발생하면 큰 뇌기능 장애가 발생합니다. 아두카누맙이나 도나네맙, 간테네루맙과 같은 기존 약물들은 섬유에 작용하며 이번에 승인된 레카네맙은 원시 섬유체 단계에서부터 제거를 시작합니다.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쌓이면 신경세포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레카네맙은 아밀로이드 단백질에 달라붙어 면역세포가 이를 제거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문제는 레카네맙의 임상실험 중 최소 3명이 뇌출혈 또는 부종으로 사망했으며 일부 대상은 심각한 뇌손상이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레카네맙 투여 전후 뇌사진을 보면 부종으로 인해 뇌의 주름이 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서도 레카네맙으로 인한 뇌출혈을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레카네맙 승인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나 전문가 집단도 있지만 알츠하이머 치료의 시급함과 위험성을 고려해 FDA는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세 번째는 같은 화학 반응이어도 사용된 용기의 형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최근에 발표된 연구 결과인데 화학 반응으로 이산화탄소를 질소고리 화합물에 집어넣는 내용입니다. 이 때문에 지구온난화의 핵심인 이산화탄소 온실가스를 제거해 다양한 약을 만들 수 있다는 잠재력으로 강조되지만 실제로 이 연구의 특징은 실험 반응 용기를 통해 결과를 제어할 수 있다는 독특한 부분이 더욱 중요합니다. 질소가 포함된 고리 화합물은 수많은 약물의 핵심 구조입니다. 그리고 연구진은 이산화탄소를 피리를 비롯한 여러 구조에 집어넣는 데 성공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전기화학을 이용한 산화환원 반응이 두 곳으로 나눠진 용기를 사용한 경우와 하나의 일반적인 플라스크 속에서 한 경우 서로 다른 부분의 탄소에 이산화탄소가 첨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다른 종류의 물질에 대해서도 모두 인접한 두 위치 중 한 곳으로 이산화탄소의 첨가 위치를 용기 조절을 통해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보여지는 그림 속의 문구는 1월 5일 발표된 최신 발표여서 정식 게재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소식은 고대 로마의 자가치유 콘크리트의 비밀이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콘크리트는 분명 유용한 건축 재료이자 소재이지만 50년 이상 사용 시 균열과 파손, 파편화 등 여러 손상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먼 과거 건축된 로마 제국의 콘크리트는 시간이 가고 바닷물에 노출되어도 큰 손상 없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정한 재료의 로마 콘크리트에 바닷물이 닿으면 알토버모라이트라는 희귀한 광물을 형성해 내구성이 높아진다는 발견도 이전에 있었고 균열이 회복되는 과정에 대한 연구도 있었습니다. 특히 로마 콘크리트는 화산재 등이 뒤섞여 제조되었기 때문에 단독으로는 물과 반응에 굳어지지 못하는 화산재나 규조토, 재 등의 물질이 석회와 수중에서 반응에 굳어지는 포솔란 반응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이탈리아 프리베르노 지역 유적 콘크리트를 분석한 결과 석회와 물을 미리 혼합한 소석회의 사용이 확인됩니다. 콘크리트를 뜨거운 온도에서 뒤섞어 생석회와 소석회가 함께 사용된 형태로 콘크리트의 양생 시간을 줄여 빠른 건축이 가능하며 고온 조건 화합물들이 생겨나 내구성을 높이고 회복 능력을 만든다고 합니다. 실제로 현대의 표준 기법으로 만든 콘크리트와 로마의 자가 회복 콘크리트로 균열을 만든 후 일정 기간 이후 물이 통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2주 후 로마 콘크리트는 균열이 스스로 메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현대 표준 기법의 경우 물이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작용은 화산재로 여겨지며 균열에 유입된 물이 재결정화를 일으켜 더욱 단단히 균열을 채운다고 여겨집니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콘크리트 산업을 개설한다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최대 8%를 차지하는 콘크리트 산업의 비중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